요즘 금은방 앞을 지나가다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조카 돌잔치에 금반지 하나 해주자는 말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말 자체가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값은 너무 올랐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고점이다. 이 가격에 사면 물린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금마저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금을 팔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진짜 큰 손들은 가격표조차 보지 않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산가들은 가격이 싸서 금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왜 지금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이 강한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경제 교과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이자가 없는 금은 약해져야 정상입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이자가 나오는데 누가 금을 들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금은 역사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금 가격은 언제나 신뢰를 반영합니다. 특히 통화에 대한 신뢰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은 과연 안전한가? 달러는 여전히 강하지만 동시에 금도 강합니다. 이는 달러조차 완전한 피난처로 보지 않는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시장은 고점권에 머물러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역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불안정한 구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천이 정상일 때는 존재감이 없지만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지금 금값이 강하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 투자는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부자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을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따지기보다 질문의 크기를 봅니다. 통화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쌓일수록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미 함정에 빠집니다. 금으로 한번 벌어볼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금을 수익형 자산으로 인식하는 순간 금의 본질은 왜곡됩니다.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배당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개의 수익권을 가집니다. 채권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부동산은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10년을 들고 있어도 이자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금은 스스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금의 역할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질문 제기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 때 시장은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들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은 안전한가? 이 금융 시스템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위기가 오면 어떤 자산이 마지막까지 남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커질수록 금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그래서 금은 항상 사후적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사전적 경고 장치에 가깝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십시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금도 강세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강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전반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달러조차 완벽한 피난처는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겹칩니다.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 역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에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시장은 한쪽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며 수익을 쫓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금을 사들이는 이중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심리가 동시에 존재할 때 시장은 가장 불안정해집니다. 이 구간에서 금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기준점이 됩니다. 주식이 급락할 때,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금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자는 패닉에 빠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금은 손익계산서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 국면에서 의사결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을 보험에 비유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들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손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보험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평상시에는 답답한 자산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포트폴리오의 붕괴를 늦추는 완충제가 됩니다. 금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과소평가되고 위기가 현실이 되면 뒤늦게 모두가 찾는 자산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구매력 방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금은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이 아니라 돈이 망가질 때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구조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을 떠올려 보십시오. 석유 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달러의 구매력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당시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였지만 그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금 가격은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화폐 가치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구매력을 잃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금은 자산을 불려주는 엔진이 아니라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를 늦추는 방패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금은 본래의 역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뒤늦게 칭송받습니다. 위기가 끝난 후에야 그때 금을 샀어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형 투자은행이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상품들이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습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많은 채권조차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 금은 폭등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흔들릴 때 끝까지 버텨준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산가들은 금을 포트폴리오의 바닥재로 봅니다. 건물이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바닥이 무너지면 모든 층이 함께 붕괴됩니다. 반대로 위층이 무너져도 바닥이 남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은 바로 그 바닥에 해당합니다. 수익률 5%, 10%를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에도 최소한의 자산 가치를 남겨주는 자산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을 사야지.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가시화되면 금은 이미 비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량도 부족해집니다. 부자들이 미리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제한할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금은 그 구조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이 강하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화폐,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점진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언제나 숫자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먼저 나타납니다. 자산가들이 금을 다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경고입니다. 개인 투자자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금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손은 더 이상 개인이나 헤지펀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행동은 하나입니다.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외환 보유고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정책과 권력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곧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국제 결제의 중심이 달러였고 미국 국채는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달러는 더 이상 중립적인 화폐로만 인식되지 않습니다.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 달러는 금융무기가 됩니다. 러시아의 사례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동결되면서 달러 자산이 정치적 결정 하나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동결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금은 외교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제재 리스크로부터 가장 독립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금은 통화 시스템 바깥에 존재하는 마지막 기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돈과 찍어낼 수 있는 돈의 차이입니다. 정부는 버튼 몇 번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금은 땅속에서 캐야 하고 공급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무한히 늘어나는 화폐와 제한된 실물, 자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금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멈추지 않고 가격이 내렸다고 급하게 늘리지도 않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금은 보유해야 할 비중의 문제이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개인 투자자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이 흐름을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당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균열이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금은 이런 균열이 커질수록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항상 늦게 공개되지만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개인 투자자 역시 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기 가격이 아닌 구조의 변화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자산가들이 금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입니다. 개인은 중앙은행처럼 무한한 자금도 정책 정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금을 접근하는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차이를 무시한 채 금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대상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금으로 단타를 치지 마십시오. 금 가격이 올랐다고 사고 조금 빠졌다고 파는 행위는 금의 본질과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금은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수록 포트폴리오 전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할수록 수수료와 세금, 심리적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 ETF와 실물 금입니다. 금 ETF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리가 편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보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러나 ETF는 어디까지나 금융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종이 금입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극단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금은 번거롭고 보관 비용이 들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상정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안전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럼 ETF는 다 위험하니 실물만 사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 구분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응하거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는 ETF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정 비율의 실물, 금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비중입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이 중심이 되는 순간 전체 자산은 성장을 멈춥니다. 금은 어디까지나 방어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125% 범위에서 금을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 비중은 개인의 연령, 소득 안정성,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제로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1억 원을 보유한 직장인이 주식 80%, 현금 2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20% 하락하면 손실은 단순 계산으로 1,600만 원입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서 매도합니다. 반면 같은 자산가가 금을 10% 편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식이 빠질 때 금이 상대적으로 버티면서 전체 손실을 줄여줍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자산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패닉을 막아줍니다. 금은 수익률을 올려주는 자산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는 자산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시장 하락 자체가 아니라 공포에 따른 잘못된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금은 그 행동을 늦추고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금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금과 세금, 그리고 이 영역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금이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나 시스템 리스크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작용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을 둘러싼 부자들의 행동을 끝까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금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일정 요건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실물금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이 자산 운용의 핵심 변수가 되는 현실에서 이 점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4천만 원에 구입한 1kg짜리 골드바의 시세가 현재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익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자산이 주식이었다면 대주주 요건이나 세율 구간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금의 경우 이 차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금상의 장점을 곧바로 상속증여, 회피 수단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금은 기록이 안 남으니까 몰래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실제 세무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금을 언제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자녀에게 이전했는가입니다. 10년 전에 구입했더라도 자녀에게 넘겨주는 시점의 시가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른바 10년의 법칙입니다. 증여 후 10년만 지나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논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고액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거나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TM 고액 인출 기록, 거래 패턴, 자금 이동은 모두 데이터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자녀가 그 금을 매도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을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며 과세 기간 역시 최대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과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분명히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세금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은 방패가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금은 투자로 접근하되 상속과 증여는 반드시 제도 안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이 진짜 역할을 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이자 위기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브레이크로서 말입니다.